인생은 타이밍님 누구예요? 인생은 타이밍. 어디 산다 했지? 알파고 1차요. 알파고 1차 도서관 강의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고 뭐 아침에 문도 안 열어놓고 희한한 아파트더만. 근데 누가 그렇게가 부담이 됐는지 하여튼 억지로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도서관이라는 게 전부 자원봉사로만 굴러가는 곳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일체에 사는 주민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 십몇 년 전에 제가 성사학부모회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성사학부모에서 누가 늘 그 강의를 한 어린이 서점 호세우치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성사학부모회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강의를 들어왔다가 너무 좋다고 자기 그 성사학부모에서도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한 번씩 지금처럼 1년 하고 2달인가를 그 성사학부모회를 갔는데, 제가 이야기 자주 하죠. 성사학부모에서 문도 안 열어놓고 아침에 강의하러 가면, 그래가지고 그 동네 어디 유치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내가 맨날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헐레벌떡 이렇게 엄마들 몇몇이 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막 준비를 하고, 제가 강의하는 의자도 그 애기들 5살짜리들이 앉는 조그만 노란 의자 있죠. 탁자도 그렇고. 저도 참 기특하죠. 그런 조건에서, 그것도 강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가난했나 봐. 그리고 그때 한 10명? 뭐 10명? 많이 오면 12~13명? 이렇게 이제 엄마들 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전혀 그게 그때 문제가 안 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10명 남짓의 엄마들 가운데 4명이 저하고 평생 함께 사는 이웃이 됐죠. 그 중에 한 분이 모기님이에요. 그때 모기님이 강의를 들어왔다가 뭐가 자기한테 들려가지고, 모기님 뿐만이 아니고 또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완전히 저하고 평생을 함께 살고, 아이들은 저보고 삼촌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때 생각도 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뭐 허술하고 뭐 좀 서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내게 주어진 기회, 또 내게 온 사람, 이건 이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 누구나 그 유명한 시인의 시 있잖아요. 방문객이라는 시, 정현종인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보면,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아나 모르겠네. 껌뻑껌뻑 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것 같네요. 우리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시가? 이 전문 아닌 것 같다? 읽다 보니까. 에이씨. 다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똑같네? 이게 단가? 내가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너무 막 하여튼 감동이 돼요.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성사본에서요,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엄마가, 우리 목인보다 조금 더 일찍, 이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뭐, 묻기도 하고 사사한 걸로, 그 엄마는 처음에, 그 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늦돼가지고,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제 시간에 못 먹고 맨날 남아서 먹는다 하던가,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뭐 남아서 그린다 하던가, 이 문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도 오래 기억이 안 나요.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저한테 상담한다고 전화통을 뭐 20번인가 들었다 놨다 했다 하더라고. 그러다 용기를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그 엄마에게는 자기 큰아이가, 첫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 큰 문제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이나 그 엄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애 태권도 학원 보내놓고, 첫째하고 둘째 태권도 간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항상 불안하면 전화하고. 이제 애기 같았죠, 애기. 그때 나이가, 그 아줌마 나이가 36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열려서, 제가 이제 차도 없이 그때, 뭐 지금도 차가 없지만,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엄마가 처음으로 마음을 내가지고, 저를 태워 다녔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문이 돼가지고 우리 모기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뭐 수없이 많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아이파크 이야기 하다가 이런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 같이 사소한 것이 이게 불교에서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일어난다. 이게 인연설 또는 연기설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있는 일이 없고요. 정말 사소할 것 같은 이런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꼭 크다는 게 뭐 위대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소중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성사공에서 그래 제 인생이 바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엄마들이 저를 이제 돕고 응원하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용기를 내서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어쩌면 어린 스님에서 하는 강의가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죠? 늘 지지와 격려를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용기가 나서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목인이 만나는 바람에 내 팔자가 이상하게 꼬였어요. 내 생전에 뭐 개념에도 없던 지금 이런 공간에 제가 앉아 있고요. 내가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한다 이건 내가 상상도 안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누나들이 막 쫄라가면서 좀 우리 애도 좀 수학 좀 바독하고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거의 다 거절했어요. 딱 하나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어떤 아이 하나, 우리 아들 친구. 걔 중학교 때 잠깐 이렇게 수학 공부를 시킨 적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저도 귀찮고 뭐, 저는 돈에 관심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내 개념이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재밌고 신기한 일들이 많아지고, 내가 어떻게 이 동네 와가지고 여기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지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아이파크 1차 도서관에 갔던 일도 앞으로 어떤 열매가 수확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이파크 1차에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래 이거 때문이구나. 댓글 보고 내가 딱 한 줄이지만 제목이 벌써 딱 치열업 시키네. 뭐 인생은 타이밍? 대한민국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죠. 누구라고요? 한번 봐요. 애기 몇 학년? 2학년이고 7살. 이상하게 진짜 이 우리 연구소 근처에 있는 도서관들이 저를 그래도 불러줘서 지금 이 근처에서만 네 군데 도서관을 다녔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힐스테이트 도서관 오늘 고인물들 왔나? 힐스테이트 도서관 출신 고인물들 명희씨 왔어? 왔어? 명희씨 또 누구 왔지? 지은이 엄마 왔어? 네. 화양연화는 일하러 갔다 했고. 현정이 있어? 이제 막 말도 놓고 이러잖아. 그리고 월암 뭐지 프루지오 도서관 또 아이파크 2차 도서관 1차 도서관 이제 도서관 있는 데는 예가 도서관밖에 없네. 예가 여기는 AK는 도서관 있어? 작아요. 커도 소용없어. 아이파크 1차처럼 읽을만한 책 하나도 없고 이제 물론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그 전에는요, 제 강의를 들으러 왔던, 아줌마들 중에 제 운동권 후배들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8, 5학번 후배들이었는데, 얘들이 저를 자꾸 불러가지고, 저 지묘동, 803 밑에, 섬 같은 동네 있거든요. 지묘동에 가면 마을도서관이 있어요. 한들 마을도서관이라고. 그 마을도서관에서 제가 무려 3년이나 강의를 했다니까? 여기서 차로 가면 40분, 50분 걸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전 정말 게으르거든요. B형 게으르고 늘 그런 소리 듣고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3년이나 그 길 매주 갔나 몰라. 그것도 강의를 주는 데도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살았네. 그리고 그 3년이 그죠? 너무 즐거웠다니까. 아침마다 그 지묘동으로 넘어가는 그 연변동, 영경동, 무태라고 하죠. 거기 지나가다 보면요, 조그만 냇가가 흐르고 사시사철 그 주변 환경이 바뀌고 막 나뭇잎이 푸르렀다가 뭐 다 떨어졌다가 막 그리고 거기 강의 가는 바람에 강의 끝나면 항상 그 803 맛집 돌아다니고
3년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많은 저하고 평생 함께 살게 된 많은 사람들 얻게 됐죠. 오늘 새벽에 내가 게임을 하는데 네 명이 저절로 연결되거든요. 어떤 때는 중국 사람 3명 연결되면 막 진짜 피곤하고 막 콩글리시 해가면서 막 소통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모처럼 한국 사람들하고 연결돼가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한 20살 남짓한 아가씨 하나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니까 왜 이렇게 코를 훌쩍거려요? 하면서. 근데 감기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하더라고. 바로 같은 팀인데 와, 그 말 듣는 순간 있잖아요. 아, 내 이 훌쩍거리는 소리를 다 감수하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엄마들에게 진짜 감사하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덜 훌쩍거리려고 지금 비염약도 먹고 막 이랬어요, 지금. 와, 요즘 사람들 진짜 참. 대놓고 바로 캐프대 나가래. 어우, 무서워서 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길버드 편집 주간 이름이 고대영. 엄마들한테 내가 책 한 권 소개하려고요. 계속 영어로 쳐죠. 이 책 지원이와 병간일 지은 작가 길버드 편집주간 고대영 선생이 대구에도 그 호세우치라는 어린 선생님이 내려왔어도 아이들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저 만천동에 있는 책벌레에서 또 강의도 한 적이 있는 이 제 또래던데 보니까 이 고대영 선생 그 지원이와 병관이 씨 작가라고 했죠. 지원이와 병관이 아빠 이분이 최신간 저도 지금 책 주문했나 알라딘에 저도 주문해놓고 있어요. 그림책으로 행복해지기. 제목이 너무 좋잖아. 저도 다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림책에 관한 많은 이 책들이 많죠. 단행본들이 있고 전문가도 책 많이 내고 이러는데 다른 책들은 제가 크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잘 없어요. 필요하면 제 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빌려 읽으시면 되고 그림책에 관한 책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뭔가 좀 제목이 일단 마음에 그림책으로 행복해지기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고대영 선생이니까 강아지똥도 이분이 편집했다네. 길버드 어린이에서 강아지똥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퇴직했단다. 길버드 어린이에서 20년을 그림책 편집자로 살아왔고 회사에서 퇴직해 그림책 작가로 강연을 하며 지낸 지는 5년이 됐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 그림책 이야기는 어떨지 또 아이들한테도 이거 보여주면 괜찮겠 그림책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목차 한번 볼까? 그건 아닌 것 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부모의 추억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른에게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도 있고 이 정도 책은 사서 가볍게 무슨 굉장히 학술서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읽어보고 하시면 그림책을 보는 눈이나 관심이 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으로 행복해지기 저도 오면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도 그림책으로 하는 강의니까 이런 책 정도는 어머니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기 싫은 사람은 제가 다 읽고 나면 여기 연구소에 둘 테니까 빌려보시든지. 그리고 여기 카카오톡 깔려있나? 제가 모기님 비밀번호 모르잖아. 우리 그 연구소 엄마들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보시면 요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그날 놀러 온 엄마들이 순간 포착해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이 많은데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애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이거 뭐야? 이건 언제 올린 거야? 모기님이 오늘 새벽에 올렸구나. 여기 우리 연구소 카페 보면요, 제일 왼쪽 하단에 포토 앨범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지난날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다 올려놨어요. 여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아주 초창기 사진부터 이게 언제고 2008년도 영천 여기 무슨 미술관이고 예, 시안미술관 여기 갔을 때 이게 우리 아들이잖아. 이거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되겠다. 이게 지난 겨울에 와서 아이들한테 왜 강의한 지금 이제 교대 졸업하고 분당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영희라는 아이고요. 이 애는 잠수네 아이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모르고 옛날 사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여기 다 있어요. 어디 갔지? 포토 앨범. 한 게시물에 50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게시물이 170 몇 개까지 갔으니까요. 이게 우리 명역이에요. 아주 어릴 때죠. 얘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금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다니고 있고 4학년인가? 지금 그 리포터 아나운서 뭐 이런 걸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실제로 그 인턴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하는 아이로 성장. 이거 잠수내에서 저를 알고 얘 엄마 잠수내에서 제 글을 읽다가 이제 강의를 들어왔던 아줌마죠. 2006년도 사진이에요. 그때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사진으로 도 다 와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구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카페가 생긴 것도 2008년인가? 아까 그 분당 초등학교 교사한다는 영희 엄마라고 지금은 이제 모기님이 저를 전적으로 돕고 있지만 모기님이 등장하기 전에 저를 돕고 하던 그 어린 서점에서 엄마표 영어도 강의도 하고 이랬던 엄마가 있어요. 영희 엄마라고. 그 영희 엄마가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다음에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지멋대로. 엄마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가입하라 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몇 명이 이렇게 가입했죠. 그게 2008년인데 그때 모기님하고 몇 명이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5명인가 6명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숨이 끊어질 동 말동 계속 하다가 우동기 교육감 때문에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라는 제도가 생겨서 제가 학교에 이제 강의를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를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났죠. 웬만한 어디 카페 이런 데 가봐. 이렇게 조회수 많은 카페 있는가? 우리 카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전부 물 밑에 있다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나죠, 보통. 보통 천회를 넘고 막 이러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고. 하여튼 독특한 성격의 카페. 뭐 친목도 한다고 뭐 으쌰으쌰하고 억지로 댓글 달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지 꼴리는 대로. 근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니까. 매일 새로운 뭐 강의를 맨날 해서 그런지 그 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많은 강사들이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유명한 분들 특히 이제 가보면 다 죽어 있어.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 잘 없다니까. 진짜 신기해요, 이것도. 그래, 다 죽어갈 뻔 했는데 모기님이 성서학부모회라는 대구맘이라는 그 이상한 카페에다가 1년 동안 글을 몇 편 쓰는 바람에 거기서 또 엄마들 관심이 확 생겨가지고 대구마음을 통해서 또 많은 엄마들이 찾아오고 이웃이 되고 이랬죠. 오늘 제가 비염약을 먹어서 이제 텐션이 낮다. 그렇죠. 왜 차분한지 모르겠네. 오늘 참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처음 오신 분 없어? 처음 왔어요? 얼굴 본 것 같은데? 누구 따라왔어요? 1학년 수업한다고요? 엄마 대학이 뭐예요? 블랙스완 옆에는? 아, 분리. 또 한 분은 안 왔고? 1학년 수업한다고 3명이서? 몰라요. 금요일 2시죠?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요. 이 수업을 핑계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책 좀 읽어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하니까 참 좋던데 편하고.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3시. 또 어린애들은 2시 이렇게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수업하는데 이제 금요일은 2번 수업해야 되니까 특히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오늘은 어떤 헤엄이에요?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꼭 이 책을 가지고 엄마들하고 이제 나누는데, 제가 우리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2004년도에 어린이 서점에서, 2006년도에, 2016년도에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오늘 3번째 같은데. 작가는 레오리오니. 이분은요, 그림책 작가들 중에 칼데콧을 4번 받은 사람이 잘 없어요. 이분 칼데콧을 4번 받은 분이에요. 당연히 이 으뜸 헤엄이도 칼데콧 아너를 받은 책이죠.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자기 본래 직업이 뭐 아트 디렉터인가 뭔가 하여튼 이쪽 분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나이 50이 넘어서 그림책 작업을 했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가 그림책을 만들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다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분을 소개한 글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유태인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대부분의 그림책은요, 그 바탕에 그 유태인들의 세계관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의 세계관이니까 결국은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티나지 않게 녹여내가지고 보통 사람들 읽으면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작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 이분은 뭐 좋은 책들이 많죠.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두 권 있다면 프레드릭하고 이 으뜸 헤엄이죠. 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프레드릭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으뜸 헤엄이는 교회, 함께 사는 사회,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이 왜 장로? 너무 작죠? 어떤 키우는 방법 없나? 괜찮아요? 그림에 관심이 없다 이거지? 마우스 하니까 막 넘어간다? 내용도 너무 짧고 하니까 바닷속 한 구석에 작은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빨간색 물고기들이었죠. 그 가운데 한 마리만이 홍합 껍질처럼 새까만 색이었습니다. 이름은 으뜸 헤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헤엄을 잘 쳤기 때문이죠. 으뜸 헤엄이 보이죠? 어느 날 무섭고 날쌘 다랑어 한 마리가 물개를 헤치고 손살같이 헤엄쳐 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다랑어는 빨간 물고기 떼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으뜸 헤엄이만 겨우 도망을 쳤습니다. 으뜸 헤엄이는 바닷속으로 깊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몹시 슬펐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며 헤엄쳐 다녔더니 으뜸 헤엄이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무지갯빛 해파리도 보고 물지개를 진 것처럼 기어다니는 가재도 보고 눈에 안 보이는 끈에 매달려 가는 듯한 이름 모를 물고기들. 달콤한 사탕 같은 바위에서 자라는 물풀숲. 너무 길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기 어려운 뱀장어. 분홍빛 야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말미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와 물풀 사이에 으뜸 헤엄이와 꽃 같은 작은 물고기 떼가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함께 헤엄치면서 놀고 구경도 다니자. 으뜸 헤엄이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큰 물고기들한테 몽땅 잡아먹혀. 그렇다고 언제까지 거기 숨어만 있을 거니? 무슨 수를 생각해 봐야지. 으뜸 헤엄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으뜸 헤엄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바닷속에서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헤엄치는 거야. 으뜸 헤엄이는 빨간 물고기들에게 서로 가까이 붙어 자기 자리에서 헤엄을 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빨간 물고기들이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루면서 헤엄칠 수 있게 되자 으뜸 헤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될게. 이렇게 하여 작은 물고기들은 시원한 아침에도 한낮의 햇살 아래서도
헤엄을 치며 큰 물고기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간단하죠. 이걸 우리 나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 읽으면서 어떤 말이 떠올라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 보면 벽돌 토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쓸모없어서 버리잖아요. 그냥 온전한 벽돌을 이렇게 연결한다니까. 그래서 이래 벽을 쌓쳐요. 그런데 모퉁이 부분이 되면 애매해지는 거라. 그때 이제 이 반토막 난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퉁이 돌이 그죠? 좌우를 연결하는 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으뜸해음이를 보면서, 으뜸해음은 까맣잖아요. 다른 물고기는 다 빨간데 이미 뭐 문제 있는 물고기란 뜻이죠. 부족한 물고기 또는 연약한 물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수가 가는, 그죠? 그런데 속하지 못하는 이런 물고기. 요즘 아이들 말하면 장애 물고기, 그죠? 너무 덥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이 짧은 그림책에 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친구들은 다 빨간데 지만 까맣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어요. 열등감도 느끼고 뭔가 남들과 다르니까. 그래서 뭐 놀림도 당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까만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빨간 물고기, 뭐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물고기들도 사실은 연약하기는 매일반이에요. 그래서 늘 큰 물고기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이러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는 낸데 하는 게 한편으로 있지만 그런 나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이 나를 집어삼켜. 뭐 다랑을 하고 비유된, 예를 들면 돈이 중요하다, 이런 세상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있죠. 이 가치관이 자본주의 사회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자유롭기 어렵다니까. 안 그래요? 밤모임 가서 옆에 애들이 다 뭐 이번에 차 바꿨다 하고 이렇게 봐. 거기서 내 자유롭겠어요? 표정관리가 되겠어요? 우리 모기님 예를 자주 들어서 미안한데, 모기님이 이제 우리 겸이 잘 키우겠다고 그 초기에 아주 혁신적인 영어 유치원 원더랜드를 보냈잖아요. 원더랜드 보내면 한 반에 10명이 수업을 한대. 그 이제 엄마 모임도 하는 거죠. 10명의 모임. 그 모임에 가보니까 다 잘 살고 사자 돌림이고 막 이렇더래. 명품 가방 들고 있고. 그 모기님은 거기서 위축되잖아. 가고 다 좋은 대학 나왔고. 근데 모기님은 대학도 못 나왔죠. 잘 살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겸이가 막 똑똑해가 다른 애들 막 제압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나?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위축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돌아가지고 남편한테 막 쫄라가지고 한 방에 명품백을 5개 샀다잖아. 그 옆에 애들 모임에 들고 다니려고. 이거 싫어해요? 좀 더 물어봐. 명품백 5개를 한 방에 샀다니까. 지금도 있어. 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연약한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 만나면 다 먹히잖아요. 먹이가 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훌륭한 위대한 가치관들이 우리를 휩쓸어요. 아이들 키우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엄마들이 바람이 확 쓸면 우리도 쓸려가는 거죠. 우린 밥이라 밥. 그냥 그 흐름에 막 몸을 맡기고 따라가고 어영부영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마다 집에 돌아와서는
허무하고 막 허탈하고 이건 아닌데 싶고 막 돈 못 벌어온 남편이 밉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뭐 어떤 헤엄이나 빨간 물고기나 까만 물고기나 다 연약하게 매 일반인 거죠. 그래서 늘 도망다니고 막 상처받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상처받죠. 상처 주는 사람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한 상처를 받고 있어요. 누가 상처를 구태여 주지 않아도 물론 뭐 독한 년 만나면 상처받겠지만 꼭 그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상하게 상처를 받는다니까. 비교당하고요. 항상 이게 노출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안으로 자폐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이러면 저는 항상 내 안으로 이래요. 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하고도 관계를 못해요. 여기 어떤 회원이도 왜 다랑한테 쫓겨가지고 바닷속을 돌아다니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인생 이야기.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특히 더 연약한 물고기들 중에서 더 연약한 장애 물고기, 부족한, 다 빨간데 좀 까만,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이 어떤 헤엄이가 나중에 큰 물고기의 모양을 형상을 만드니까 딱 눈이 필요해. 눈은 감아야 되잖아. 난 이 장면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 갔노? 이거 나는 눈이 될게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크게 막 뛰어나게 드러나고 이러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나갔기도 하고 뭐 동정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에 쓰이면 너무나 요긴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이 될게 그래서 어떤 매미가 자기 내면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똑 이어같지는 않지만 이어 비슷한 삶을 살아봐서 알아요. 그럴 때 이 어떤 매미는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까. 너무나 요긴하게 이제 쓰이게 되니까. 처음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를 보고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린 지금은 이제 뭐 예수하면 세계 4대 성인하고 막 그죠? 뭐 심지어는 신으로까지 여겨지고 이렇잖아요. 당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태인 사회에서 잠깐 시끄럽게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소요의 주범 이 객관적인 예수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 유태인들의 역사를 쓴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요세푸스라는 유태인인데 로마 유학 가가지고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부식 같은 사람이죠. 삼국 사기 쓴 그 유대 고대사라는 역사책을 7권짜리를 썼다니까. 그 7권짜리에 유대 고대사 중에서 예수에 관한 일대기가 딱 7줄 나오는데 한 문단 7줄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지방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소요를 일으키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지금도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걸로 끝이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런 사람인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 막 세계 종교가 됐고 세계 종교에서 신으로 추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함께 살아보고 예수가 어떤 의미가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지금은 베드로 하면 초대 교황이죠.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라는 거 알아요? 몰라? 베드로가 피터의 우리말 번역이에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교황님 있죠. 요한 하는 거, 요한은 존의 번역이고 바오로는 폴의 번역이에요. 영어 이름에 폴 있잖아. 존. 뭐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됐죠. 피터가
베드로가. 근데 사실은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던 아무 희망 없는 나라를 보내던 사람. 그리고 뻔하죠. 물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물에서 죽잖아. 알아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대부분 뱃일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그저 죽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미신이 많지. 출항하기 전에 뭐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하고요. 뭐 또 고기 많이 잡게 하려고 뭐 또 제사 지내고 이런 식으로. 그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거기는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죠?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이게 무슨 폐륜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자기가 전에 터잡고 살던 그 가치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를 좋아했던 여자들 보면 뭐 장녀 뭐 이런 사람들, 이 전부 이제 으뜸해오미 같은 사람. 우리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니까 연약하죠. 뭐 굉장히 화려하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았지만 전부 달서구 유천동 살고 있잖아. 원래 우리 꿈대로 하면 어디 살아야 돼요? 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살았어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예?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또 자존감 낮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저는 운동권에 있을 때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레닌이 되겠다고 레닌을 흉내내면서 27, 28때 일부러 바바리 콧도 입고요. 막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웃긴 일이지. 이해찬이 서울대 앞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을 만들었잖아요. 이해찬이 젊을 때,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그죠? 우리도 경북대학교 앞에 서점을 만들었다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전설적인 서점. 그 운동권 책 파는 서점 있잖아요. 일청담이라고. 경북대 앞에 가면 못 있거든? 일청담에 연못이 있어. 그 연못 이름을 따서 일청담에 서점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어. 그것 때문에 수배받고 막, 나중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막, 그죠? 위대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 함께 놀았던 사람들 중에 진짜 위대해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서울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막 한국 정치 한 칼 하는 사람이 됐죠. 이번에 그 누구야? 그 여자, 이연주인가? 이연주라고 서울대 불문과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그 스카우트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원래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2번이나 했거든. 근데 요즘 자기가 민주당에 생활해보니까 민주당이 다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권 출신이죠.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뭐 당대표 뭐 다. 그치는 운동 안 했거든. 그러니까 소외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서는 자기가 비전이 없으니까 요즘 거꾸로 막 씹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자꾸 가고 있죠.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당도 지금 몇 번이나 옮겨가지고 지금 제일 왼쪽 오른쪽에 있는 당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래서 부산에 출마하려고. 그 김무성이란 여당 지도자 있죠. 김무성이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미리 말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연방할 너무 어렵나?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막 그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막 우리 현대사에 막 그 자취를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 흉내내고 막. 근데 이상하게 저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려고 하면 뭐 그런 하려고 하면 진짜 뻔뻔해야 되거든. 일단 정치를 하면 뻔뻔해야 돼요. 웬만한 공격에 얼굴 표정이 변하면 안 돼. 이재명처럼. 이재명은 진짜 온갖 여러 다양한 종류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야, 대단하대. 가도 이재명도 내하고 성장관이 비슷하거든. 공장 다니면서
이재명이 어느 대학 나왔더라? 공장 다니면서 억지로 검정고시 해가지고 좀 메이저 아닌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해서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나도 사법시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운동권 안 하고 사법시험을 했으면, 만약에 합격했다면, 저는 훨씬 더 화려한, 버라이어티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든. 그죠?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야, 그랬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죠. 저는 운동권에 있으면서 실제로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야 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30대에도. 왜냐면 운동권은 좀 어리고 젊으니까. 근데 국회의원 선거 공간은 무슨 말을 해도 안 잡아가니까 일부러 선거를 활용한다니까, 운동권들이. 지금은 이제 당선이 되지만, 저도 막 북구에서 출마해야 될 이런 입장이 되고 이랬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어. 일단 출마하려면 돈을 구해와야 돼. 운동권 용어로 보급투쟁이라고 해요. 친구들, 동기들, 동창들 뭐 이렇게 찾아가서 돈 뜯어내는 거지. 그걸로 사무실을 굴리기도 하고 선거 자금을 쓰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선거에 출마한다 하면 그 집안 망한다 하잖아. 알아요? 저는 그런 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동기동창도 없고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는 이 연약하고 자존감 낮은 이 까만 물고기 같은 거지.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라. 나는 뭐가 될 것처럼, 하면 될 것처럼. 또 세상에서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어디 그런 사기를. 와, 특히 영업 해봐요. 아메이나 이런 데 가봐. 뉴스킨이나. 여기도 있겠네. 그런데 가면요, 쇠뇌를 시키잖아. 저도 실제로 보험회사 잠깐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제가 집에서 빨갱이라고 내가 따로 안 준대. 시골에서 잘 키워가지고, 그래도 명식, 국립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를 어디 빨갱이한테 주겠어요. 직업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 임시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1년인가 일했다니까. 그때, 연수를 받으러 가니까, 내가 흥국생명이라는 보험회사 다녔는데, 30대 초반에, 거기, 경기도 어디에 있는 흥국생명 연수원에 가서 보름 동안인가 합숙훈련하면서 연수를 받아요.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쪽팔리면 안 된대. 전부 차례대로 단상 앞에 올라와가지고요 하는 거라. 나는 할 수 있다. 다 이거 해야 돼, 뻔뻔하게. 여기 왜 맨날 카죠? 안경점 다비치인가? 월배 시장인데 홈플러스? 입구에 다비치라는 안경점 있잖아. 거기는 아침마다 직원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3명, 4명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뻔뻔해야 된다니까. 자기 자존심을 처리해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계속 가르쳐요. 자기 개발서들 보면 전부 이거라. 노력하라, 하면 된다,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사기라니까. 하면 된다는 말 사기예요, 사기. 거기 속아가지고 진짜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피똥 싸면서 헐레벌떡 쫓아가다 보면 늘 우린 제일 뒤에 있고 낙오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서 또 어떤 아줌마는 독박 육아하면서 육아에다 또 희귀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애 키우는 일 독박 썼다 이 말이죠. 이게 고수동 용어잖아. 알아요? 자존감은 더 낮고 이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네가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물고기들이 이제 어떤 면은 어떻게 이걸 알게 된지 몰라. 모여서 함께 살게 되니까 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거죠. 다행히 안 잡아먹히고 큰 물고기를 쫓아낸다 이 말이 더 강해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살게 되면 우리를 휩쓸고 가던 그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러던 이상한 가치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뭐는 많아야 되고 뭐는 높아져야 되고 우리 이런 가치관에 휩쓸려서 지금까지 허덕이면서 그 줄에서 제일 꼴찌에서 허덕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런 가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등감이 사라진다니까.
저는 정말 자존감 낮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저는 제 어린 시절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시시콜콜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것들이 저를 이제 상처를 주고 저는 집에서 그 아버지 죽고 나서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도 늘 떨어져 살았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 다니고 직업훈련소 다니고 뭐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낯설었다니까.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중간인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최초의 인물이 저예요. 서울에 살다가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엄마 보고 엄마를 못 하겠다니까 낯설어서. 그래서 어머니 했다니까. 근데 이 자존감 낮은 저도 그죠? 이 물고기 무리들 안에 딱 들어가니까 보니까 다 내하고 똑같은 물고기들이야. 세상에서 상처받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런 물고기들 이상하게 모여서 다른 가치로 이제 사는 큰 물고기 모양의 이 뭐라 해야 되나? 물고기 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부끄럽고 멸시받고 차별받던 까만 물고기가 오히려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많은 물고기가 흩어져서 서로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큰 흐름 속에서. 그럼 다 결국은 언젠간 잡아먹히는데 그게 딱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볼 때 그렇게 보인 거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구나, 저분은.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 이상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 있다니까. 전에 담장을 허물며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 서로와 서로를 그저 담을 쳐요. 내가 우리 자식을 볼 때도 그렇고 남편을 볼 때도 그렇고 가족과 이웃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담이 되어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지. 이상하다니까.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잖아요. 애기 이름이 뭐지? 서연이 엄마가 볼 때 시온이 엄마가 어느 쪽에 앉아 있어요? 오른쪽에 앉아 있죠. 확실해? 누가 봐도 확실하죠? 그 다음에 애기는 뭐예요? 하준이? 하준이 엄마가 볼 때 시온이 엄마가 어느 쪽에 앉아 있어요? 왼쪽 맞아요? 확실하지? 그럼 들었어요? 하준이 엄마는 시온이 엄마가 왼쪽에 있다고 우기고 있어. 또 서연이 엄마는 시온이 엄마가 자기 오른쪽에 있대. 한 사람을 두고.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이상하다니까. 내만 맞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 남편 욕하는 거 들어보면 다 지만 옳지. 남편은 죽일 놈이고. 그럼 남편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이상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속아 있는 거야. 나만 옳다.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속상할 때 다 이까죠? 이상하다니까. 우리는 여기 속아 있어요. 저도 그랬고, 나는 나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해가지고, 그 마르크스적 세계관, 유물사관이라고 하죠. 그것이 딱 이렇게 가장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 역사는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발전은 계급 투쟁의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너무 체계적이야, 이론이. 그래서 나는 내만 옳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맨날 싸웠잖아. 몇 했죠? 우리 집에서 싸운 이야기, 치약자는 이야기. 내 지겹도록 하잖아.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와이프는 치약자면 중간을 눌렀자. 그 치약 중간에서 움푹 들어가 있고,
치약은 뒤로 밀려가고 앞으로 밀려있고 이래요. 나는 짤 때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키잖아. 밑에서부터 딱 짜가지고 앞으로 꽉 차게. 가면 다음날 가보면 또 원위치 돼 있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내가 아예 딴 치약 쓰잖아. 마치 모기님 그 남편의 동생이 독일에 사는데 독일에서 치약을 보내왔어. 독일 치약은 농도가 굉장히 진하고 조금해 가느다랗고 딱 3mm만 짜면 돼. 내 취향에 딱 맞대. 나는 그 조그만 치약 쓴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생협에서 나온 이상한 허여물건한 치약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니까.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네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모양을 이루고 더 이상 세상의 그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소외되게 하는 그런 가치들로부터 휩쓸리지 않고 아주 요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요긴하다는 말을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머릿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머릿돌은요, 왜 아주 위대한 건축물도 건축하고 나면 몇 년 준공하면서 이렇게 박아였잖아. 그게 머릿돌이거든.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런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요긴한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와 저 모퉁이를 연결하는 중간에 반토막짜리 돌, 이게 요긴한 돌, 연결된 돌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는 그런 돌이래. 건축자가 버렸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수의 지배적 유태인들이 예수를 로마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을 유태인들이 다 동의를 했어. 예수는 그러니까 동포로부터도 버려진 쓸모없는 건축자가 버린 돌 같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축자들 왜 건축도 하고 나면 반토막짜리 이런 거 버리잖아.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런데 이 돌이 알고 보니까 그죠? 집 모퉁이를 연결하는 아주 귀한 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돌, 으뜸이 되는 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윗이라는 영어 단어를 으뜸혐이라고 번역한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이거 원서에는 제목이 스위미거든요. 스위미 귀엽죠. 스임 헤엄치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스임이라는 그래? 영어 원서를 으뜸헤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으뜸을 어찌가 좋아하나 봐. 근데 하여튼 제목이 그렇든지 어떤지 간에 그죠? 막 위대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연약함이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하는데 쓰인다니까. 내가 잘 안 된 부분 있잖아요. 누가 와서 상담해봐. 내가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제가 상담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니까. 진짜 가난하고 연약한 애들 오잖아요. 그런 엄마들이 와서 울고 불고 하거든. 처음 보는 내 붙잡고 울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살게 하는 건요,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막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분보다 더 어려운 것을 내놓는 거라. 내가 나는 당신보다 더 부족합니다. 당신보다 더 연약합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상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가르쳐줘도 이렇게 못해. 왜? 자기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못 내놓거든. 세상의 원리는요, 이런 거 내놓으면 뒷담의 대상이 되고, 그죠? 멸시의 안주거리가 되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물고기들끼리 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다 똑같으니까. 다 연약하니까. 다 부끄러우니까. 저는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걸 늘 고백하고 다니죠. 학교 강의할 때.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내 강의를 듣는 엄마들도 다 같은 증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부끄럽지. 엄마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 인간은 강의하는데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내하고 똑같네? 이래가지고 좋아한다니까. 애 공부 잘 시켰다 걔가 되게 잘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혐의가 바로 그래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라.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이 사람을 살리는데,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내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뭐 말은 못하지만 다 있을 거라. 열등감의 그 근원이 되는 건 아킬레스건, 어금니가 튀어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니까. 저마다 뭐 발바닥에 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내 개인적인 것도 그래요. 내 개인적인 연약함도, 그죠? 아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늘 찾아오거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내가 아이 키워보니까 어디 가서 조금 맞고 오는 것도 너무 속상하다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렇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저는 우리 애가 어디 맞고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그 우리 동네를 관리했다니까. 저는 여름만 되면요,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동네 양아치들 다 모아놓고 축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 그 공부는 안 하고 싸움 잘하고 축구 잘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동네에서 좀 껄렁껄렁한 애들, 공점 차는 애들 다 모아놓고 내가 늘 여름마다 운동장에 나서 애들 데리고 축구했다니까. 그럼 걔들은 저를 막 아저씨 하면서 저만 가면, 저희들끼리는 서로 다른 그룹이라서 같이 축구를 못해. 근데 저만 가면 다 모이는 거라. 그래서 같이 축구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애 혹시 때릴까봐. 그러니까 아저씨 아들이 좀 잘 봐줘 하고 막 늘 이랬다니까. 부모 마음이 이렇죠. 아이에게 조그만 일이 생기면 너무 속상하고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막. 내 생각은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그 연약함이 우리 아이에게 복이 된다니까.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다리게 돼요. 아이들이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죠.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니까. 안 그러면 지대로 잘 되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낭떠러지도 모르고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키울 텐데, 이상하게 다른 어떤 잘 안 되는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이래서, 그죠?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려보게 되는 거죠. 때로 겸손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도 하고. 강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연약한 것이 능력이래.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 그의 강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이 우리를 살리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살리고 뭐 누구를 살릴 때 보면요, 잘난 것은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해봤잖아. 다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와 그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죠? 마음을 아이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엄마도 니처럼 연약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이웃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지 혼자 지팔 지은누고 다 살면서 이런 이야기 못해. 근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아빠가 죽거든. 너는 아빠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 삼촌 이모들에게 가라.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는 항상 뭘칸처럼 아빠 죽지 마. 28 청년인데도, 왜냐면 지가 힘들 때 늘 저한테 조언을 받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막 신체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어제도 카톡이 왔어. 내일 이제 토요일날 연세대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면접 보고 엄마 만나가지고 바로 뭐 앙코르와트 여행 간다고 지금 티켓팅 다 해놓고 있어. 그래서 원래 엄마가 토요일날 올라가게 돼 있어. 내일. 근데 어제 카톡에서 엄마 내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하면서, 엄마 빨리 올라올래 하면서. 그럼 오늘 하루 땡겨가지고 오늘 지금 좀 이따 올라가요. 우리 와이프가. 그 신체 건강하고 이런 20대 청년도 뭐 감기 기운 하나 딱 오면 딱 마음이 약해진다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않게도 알아요. 나도 엄마를 떠나서 객지 생활 늘 해봤잖아요. 나는 10몇 살 때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간장에 밥 찍어 먹던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서울에 내 17, 18 때 직업훈련을 졸업하고요. 직업훈련을 취직시켜주는 그 유명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다가, 제가 일하던 가구공장에 노동자들이 3그룹이 와요. 저하고 같은 직업훈련 출신 한 그룹, 그리고
그때 한양공고 목공예과 출신들이 한 그룹, 그리고 동네 아이들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와요. 동네 아이들은 자기 동네 공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동일가구라고 그때 굉장히 컸거든.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10대 아이들이 이제 노동자로 많이 취직하는 거죠. 세 그룹이 늘 패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 기숙사 생활했는데 밤만 되면 기숙사에 동네 애들이 찾아와. 그리고 힘센 애들 불러낸다. 우리 직업훈련 출신 제일 힘센 놈 불러내가지고 싸우자하고 막 맨날. 기숙사 뒤에서 퍽퍽 하고 막 이런 소리 나고 나는 너무 약하고 작으니까 막 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두려웠어요. 매일 밤마다. 우리 직업훈련소 출신 중에 그래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권투를 배운 애가 있어. 그러니까 동네 애들 늘 이기니까 지면 있잖아요. 밤마다 찾아오는 거야. 이길 때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한양공고 목공예과 출신들과 차별대우를 받는. 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이 회사에 취직하고, 우리는 중졸이죠, 중졸. 저는 중졸도 아니지만 금융고시 출신이지만 하여튼 직업훈련소는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같은 2급 경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합벌이 안 되니까 거기서 차별대우도 받고.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도저히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당동이라고 산동네에 방을 먼저 얻은 동기가 있어. 그 동기한테 얹혀 살았어. 근데 우리가 너무 가난하잖아. 둘이 10대, 17, 18 이런 돈도 못 버는 애들이 방을 한 칸 얻어서 살아야 되니까. 방 찾다 안 되고 제일 싼 방이 어떤 집인지 알아? 무당집이랑. 주인집 할머니 무당이야. 주인집 아줌마가. 그 딸은 진짜 예뻤는데. 딸은 그때 무학년고 1학년이었는데 진짜 예뻤어. 근데 할머니 무당이라 매일 조그만 집에 있잖아요. 산동네 방 3칸 있는 집 개봐야 큰 집이겠어요? 안방에서 맨날 안방 문 열리면 이제 으시시하게 귀신 나올 것처럼 이상한 장식 있잖아. 그 무당집 고유에. 아이고, 저 10대 때를 생각하면 너무 암울하고 외롭고 진짜 허무하고. 우리 아들 객지생활 하잖아요. 제가 객지생활 해봐서 저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다니까. 그래, 어제 감기 기운 있다고 엄마 하루 일찍 올래 하는 거 보고 나는 바로 고함 지르고 싶었어. 빨리 카톡 바락하면서 오락하잖아 하면서 고함 지르고 싶었지만 우리 와이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나 하면서 내가 보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제 딴소리 안 하고 이번에 바로 보따리에서 엄마 올라갈게 하면서.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힘쓰는 조폭들도요, 감기 걸리면 꼼짝도 못해. 이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연약하죠. 육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육체를 벗어나는 연구를 하는 거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고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 전부 왜 이런 일이 시작된 거? 육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약하다.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꼼짝을 못하고, 차에 받치면 깨지고, 이런 게 육체잖아. 그래서 육체를 그래서 옛날부터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온갖 생각 다 있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 오만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전부 육체는 부족하다. 육체는 안 된다. 이게 지배적 관념이에요. 근데 어떤 혐의를 딱 만나보니까 육체는 까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우리 육체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표현도 못해.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잖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음은 혼자서는 표현이 안 돼. 마음은 육체가 있어야 돼요. 손짓 발짓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표현이 돼야 되죠. 가장 좋은 건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나? 하면서. 왜 사랑이 없거든. 내가 늘 말했죠. 부부 사이를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우린 피차간에 사랑이 없어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육체는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하지만 이 너무 소중하다니까. 그래서 육체를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건 난 관심이 없어. 죽고 나면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고통도 없고 뭐 이렇죠. 그게 천국이지 사실은. 천국은 뭐 더 이상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뭐 곡하는 것도 없고 뭐 병도 없고 뭐도 없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으면 우리 의식도 소멸하거든. 내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고통도 없고 인식도 없고. 우리가 왜 어려운가 하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종교가 이제 그런 걸 시도하고 있어요. 그죠? 현실 도피, 내세 사상 이런 게 이제 들어온 이유가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내가 그 아이들하고 그림책 가지고 수업하다 보니까 그림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 이게 정말 천국일까 하는 그림책을 내가 이번 달 아이들하고 수업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천국에서 뭐 할까 하는 노트를 쓴 거라.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자가 그걸 발견했어. 손자도 이제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 이제 노트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다. 응? 나도 죽으면 뭐 할까 하면서. 근데 애가 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뭘 쓰고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쓰고 있는 거라. 이 작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죠? 지금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 살아야. 근데 이걸 뭐 자꾸 죽고 나서를 생각하고 뭐 이런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도 하고. 연약하다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살게 돼요. 강하면 어떻게 돼? 혼자 살아. 동물도 봐요. 사나운 것들은 혼자 살거나 가족 단위로 살아. 근데 연약한 것들은 때를 지어 살아. 잘 안 봐요. 모든 세계가 다 그래. 살아있는 것들의 세계. 우리도 연약하면 모여 살아야 돼요. 서로 돕고 묻고 가르쳐주고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세상 어떻게? 전부 고립시켜. 아파트 단위로 끊어가지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만든다니까. 이 비극이죠, 비극. 근데 알고 보면요, 사람 사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게 옳고 그름만 없다면. 저는 강의를 하는 보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웃이 되는 거라.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점점 세계관이 바뀌고 변화해서 행복해지고, 이게 제게 큰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 연구소에서 아이들이 막 모기님하고 뭐 찌그볶고 하지만 막 엎어져서 책 읽고 있잖아요. 생쇼를 하대. 이런 모습 어디서 보기 힘들다니까. 저는 이 연구소를 처음 만들 때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을 꿈꿨어요. 용인에 가면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거든. 그 대기업이 돈을 내가지고 아주 잘 지었어. 단독 건물로. 거기는 그네도 있고요. 뭐 너무 멋있게 해놨어. 난 너무 부럽더라고. 우린 돈이 없어 그거 못하잖아. 근데 요즘 보니까 그 큰 느티나무 도서관은 아니지만 이 좁은 데서도 애들 구석구석에 짱 박혀가지고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 읽고 뭐 어디 엎어져서 책 읽고요. 뭐 희한하다니까. 우리는 이게 좁아 터진 공간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품이 들어가지고 느티나무 도서관 하고 막 무슨 세계적인 도서관 꿈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현실은 이 작은 공간인데.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 작은 공간에서 진짜 아이들 지내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아이들 점점 달라지고 변화하고 제가 가까이 하고 자존감 높아지고 월 없이 실컷 놀고 막. 천국이 따로 있겠어요?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뭐 자탄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속고 있는 거라.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 사실은. 어떻게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그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해요. 큰 두 양쪽에 싸움이 일났잖아.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도 된다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아들하고 남편 합시다. 뭐 애들 꼬말 때는 이런 일 없죠. 크면 이제 아빠는 아빠 입장, 자식은 자식 입장이 있거든. 그 자식 미워 죽는다니까. 한 중학생 된 게 말 안 듣고 빠락빠락 대들고 막 가출하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 아빠 입장에서 저 새끼 저기 내 아들 맞나 싶고 막 있잖아. 막 이렇다니까 큰 갈등이 일어나죠. 애는 막 가재도구 다 부수고 있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상담으로 온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있는 사진을 다 찢었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가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족 사진을 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있잖아. 또 지금은 대학생이 됐지만 걔 어릴 때는요, 아빠가 내한테 한 것처럼 하겠다 하면서 집에 있는 TV랑 이런 거 다 부수더라고.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한테 2번인가 심하게 맞았거든. 그래서 애가 빽 돌아가지고요, 아빠가 내한테 한 것처럼 하겠다 하면서 집에 있는 뭐 테레비 이런 걸 완전히 막 초박살을 내고 막. 그 아빠하고 자식 싸우니까 막 경찰 신고하고 엄마가 막 경찰 출동해도 대책이 없잖아요. 아빠는 아빠들은 막 술 마시고 저 새끼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고 난 저거 얼굴 안 본다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 자식은 자식대로 막 아빠가 원수처럼 여기고 막 이렇다니까. 이때 누군가가 한 명 등장해야죠. 어떤 회원이.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속상해서 적하시지만 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다. 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속상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아빠 마음을 말해줘야죠. 남편에게는 자식의 마음을 또 이야기해야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니까. 이걸 보고 그죠? 양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이상하다니까. 싸움이 멈춰. 노래 그런 거 있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뭐 성프란체스코의 기도. 그게 뭐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어떤 쓰디쓴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넣었더니 그죠? 그 쓰디쓴 물이 단물이 됐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 막 도망가면서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을 만났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입에 넣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오히려 뭐 목마름을 더 증폭시키는 거라. 미칠 지경이죠. 그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또 매달렸죠. 그랬더니 모세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물에 던져보라 한 거라. 그 지팡이를 물에 던졌더니 갑자기 쓴물이 단물이 됐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물을 마시고 다 목마름을 해결했대. 그 유명한 이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마라라는 지역에 있는 쓴물이라는 이야기인데, 마라의 쓴물. 내가 어떤 처한 환경이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죠? 무엇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단물이 된다니까. 이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 지팡이, 이게 나중에 말하면 그죠? 예수의 십자가라는 건데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까지는 그렇고 알았다. 그죠?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내 죽음을 집어넣는 거죠. 내 옳고 그름을 딱 집어넣고 딱 보면 우리 아이의 마음도 보이고 아빠의 마음도 보이거든. 그죠? 거기에 뭐가, 어떤 집에요, 막 문제가 많잖아? 근데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어떤 생명이 딱 흘러 들어가면 언제 그린다는 듯이 화평이 찾아온다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있고, 우리 삶이 중요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중요해요. 꼭 막 수십 명, 수백 명 막 한테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그건 우리 분량마다 다르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는 나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목사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군요.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살았군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다
바르게 살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쓰디쓴 환경에 처해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죠? 살만한 환경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보람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살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믿어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절망적이니까 아파트 난간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날 만나보기도 찾아온 분이 있다니까. 그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평화가 들어가고 있어. 차마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캐도 모를 테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죠? 그건 원수 같은 두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한데, 예수는 그죠?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태인을 하나가 되게 했대. 이방인과 유태인은 완전히 원수거든요. 옛날 우리 경상도 전라도처럼 지역 감정 때문에 막 서로 미워했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유태인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유태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대. 우리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해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너무 거창하게 할 거 없이 아이들한테, 또 좀 더 생명이 자라면 남편한테,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되면 누구한테도 돼요. 처음에 페니실린이 발명됐잖아. 그래가지고 임상을 해보자. A한테도 되고 B한테도 되고 C한테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 유용한 약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너무 귀하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고 저렇고 하죠. 마치 이 작은 물고기처럼 부족한 거 투성이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외롭고 힘들고 이럴 수 있어요. 표면적은 그런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니 혼자 출세해라.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공부 잘하는 애 보고 공부 못하는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 니 빨리 의사 되라 하면, 나는 너그 병원 사무장 할게 하면서. 서로 함께 사는 거야. 왜? 삼촌들이 그렇게 산 걸 저거가 보거든. 우리 형이 병원 하잖아요. 우리 형이 병원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고용돼 있어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도 우리 형 병원에 그 기획 부장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죠. 직업이 귀천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라. 의사하고 사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레벨이 다르죠. 그걸로 보면 이런 말 못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지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나 있어. 원래 퇴직해야 되는데 동기들이 다 뭐 법원장하고 이러니까 퇴직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경북대 로스쿨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부장판사가 상담하러 갔다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냥 붙어 있으라 했어. 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혹시 나타나면 네가 현직에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냐 하면서. 얘는 지금 57인데 아직도 부장판사 하고 있어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리 여름 캠프에 강의도 하러 왔죠. 2번인가 왔죠. 얘는 부장판사예요. 제 친구는, 내 동생은 지금 뭐 죽고 없지만, 내 동생은 아무 직업도 없어요. 택시 운전사 있죠. 마지막 택시 운전사. 근데 이 둘이 친구라니까. 세상에서 판사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레벨이 돼요? 아휴. 아이들한테 이 어떤 같은 책을 읽어줄 때,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복이다. 이걸 꼭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잘났으면 혼자 산다니까? 혼자 살면 외롭죠. 무슨 동아지 거인 아저씨 있잖아, 왜? 울타리를 높이 쳐놓고 지 혼자 사는 거인 아저씨처럼. 어? 근데, 그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잘 못하니까 우리 모기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엄마들한테 툭툭거리니까 엄마들이 상처받는다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는. 그래서 모기선생님이 사근사근하게 여러분들 전화를 다 받고 상담하고 이러죠.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뭐 모기선생님을 거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상하니까 내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하는 친절한 모기쌤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모기쌤 하는 거야. 정말 급하고 뭐 이러면 이제 바로 저를 찾아와야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너의 복이다.
건축자가 버린 돈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돈이 되었다 하더라. 이야기를 꼭 아이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필요하고. 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래봐요. 한 명이라도 내한테 잘해주면 그 아이가 너무 귀하다니까. 마지막에 에피소드인데 하나만 이야기해. 우리 애가 군대 가가지고 막 구타를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기 직전에.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배에서 자기보다 2달 빨리 들은 같은 이등병이 야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그 배 고참 그거 좀 심하지 하면서 소문 났대 하면서 빵 하나 주고 갔대. 사보로 빵. 우리 애가 같은 이등병 신세에 사보로 빵 주면서 너그 고참 그 좀 별나제 하면서 사보로 빵 주는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한테 잘해주는 다른 사람의 친구라도 소중하게 되는 거죠. 강함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연약함이 우리의 복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